예, 안녕하세요. 해겔 세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PPT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또 노예의식에 대해서는 굳이 안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말로 설명하고 여기 또 있기도 한데 이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제가 그냥 하도 유명한 거라 가지고 저도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힘과 오성 부분은 제가 쇼츠로 조금 올려놨거든요. 그 해겔 파트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감각, 지각, 오성 그 3단계는 제가 그거를 그 쇼츠로 다 짧게나마 3분짜리로 3분, 3분, 3분에서 도합 한 15분짜리로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공통된 감각, 지각, 오성은 사실은 다 대상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대상.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의식을 대상화시킨 것을 이제 대상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대상 의식의 상위 개념이 자기 의식이에요. 이제 셀프 스베우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셀프 컨셔스니스라고 하면 돼요. 영어로 자기 의식, 진짜 자기 의식이에요.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 이성의 단계를 셀프 스페우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단초를 해결이 이제부터 여기서 짓는 거죠. 대상 의식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것이 법칙이 됐건 감각 지각이 됐건 간에 바깥에 있는 범일반적인 대상을 상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다시금 고찰하는 것을 대상의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체화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셀프 스페우자인 자기의식에 도달해서부터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비판하고 반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 이제 자기의식인데 그러면 자기의식에서 도대체 노예의식이 왜 뛰고 주인의식이 왜 뛰느냐.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여기다 생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자기의식 못지않게 동급으로 해결이 치는 거는 물론 자기의식이 위지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자기의식과 생명이 합쳐진 게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결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의 인간학을 봤을 때는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의 단초가 되는 측면과 생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야? 또 하나의 측면, 동물의 혼, 어떻게 보면은 동물적인 측면, 동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 보고 물론 동물도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영화들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간에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라고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는. 저도 고양이나 개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철학적인 사태와 맥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는 정신이 있고 이성이 있고 영혼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인간은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주인과 노예는 어디서부터 이제 삑사리가 나느냐? 왜 갈라지느냐? 같은 인간인데 왜 하나는 주인이 되고 왜 하나는 노예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삶과 죽음에 어때? 얽매여 있다라는 존재가 돼요. 우리는 생명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생명을 초월한 어떤 지점, 제가 뭐 칸트 강의에서 영혼 불멸과 도덕적인 측면을 같이 이렇게 칸트가 엮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헤겔도 자기의식은 생명의 지점을 초탈함으로 인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더 자세하게 그냥 헤겔의 주인의식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선택한 자들이 주인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예는 뭘까요? 반대편으로 봤을 때. 예,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굴복한 사람을 노예라고 해요. 헤겔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자기의식을 선택한 것이 주인의식이고 죽음의 공포에 져서
자기의식이 아닌 생명,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생명의 굴복적인 위치를 처한 게 노예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주인과 노예의식의 시작 지점이거든요. 자, 그런데 주인의식의 지금 대표적인 측면, 요거는 제가 조금 법철하고 섞는 지점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인의식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주인의식이 됐어. 근데 나는 어때요? 그 주인의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려고 하겠죠. 죽음보다도 상위에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라는 걸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주인적인 마인드로. 그러면 이게 계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족이 되죠. 귀족 문화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탄성이 아니라 탄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고유한 자기의식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화를 형성하면 이게 귀족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노예 문화는 어떨까요? 역시 그냥 귀족 문화의 들러리로서 존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역사적인 흐름으로 쭉 가면 되잖아. 귀족 있고 노예 있는 상태로. 주인 있고 노예 있는 상태로.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헤겔은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 전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왜 전복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귀족들이나 주인의식은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떤 대상을 가공해서 본인이 그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공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때? 객체적으로 그것을 그냥 향유만 할 뿐이에요. 노예가 갖다 준 거를 향유만 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깥에 지금 뭐 근대 뭐 이런 시대라고 칠게요. 산업 문명이 이렇게 막 크게 발달하지는 않은 시대에. 그럼 바깥에 사과가 있어. 사과가 있는데 지금 귀족은 그거를 따올 필요가 없어요. 귀족은. 그럼 누가 따와요? 노예들이 귀족들의 사과를 따오겠죠. 그런 다음에 귀족에게 바치겠죠. 그럼 어때요? 그럼 어때? 귀족은 뭐만 하면 돼요? 그 사과를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사과를 그냥 향유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노예 입장에선 어떨까요? 그걸 따야겠죠. 그걸 따서 닦아. 그리고 사과가 잘 익은 상태에 대해서 사과를 살피고 뭐하고 이래야겠죠. 그럼 사과가 언제쯤 따야지 맛있고 사과가 언제쯤 해야지 썩지 않고 사과가 언제쯤 해야지 이렇게 된다.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사과 주스를 만들건 사과잼을 만들건 구체적으로 사과라는 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노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사과를 세계에 대한 메타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겔이 사과를 굳이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인은 결과적으로 자기의식이 탐닉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무화예요. 무화. 없애버린다. 이 무화를 가장 원하거든요. 그냥 없애는 상태로 원해요. 자기의식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거는 자기예요. 대상의식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자기의식이 되니까. 그런데 자기의식이 가장 원하는 거는 대상을 무화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만 남거든. 자기의식만 남거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부정이에요, 부정. 절대적인 부정이에요. 만약에 귀족이나 주인의식이, 좋아, 다 좋아, 이러면은 귀족이겠어요? 아니죠. 거부하고 거절하고 리젝트를 하는 데서 그 사람의 밸류블이 그 가치적인 척도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부정에 이 사람들의 본질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갖고 온 거를 가져서 먹고 향유하고 무화시켜서 끝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간취하고 먼저 선취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그건 노예예요. 이제부턴 노예가 세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점차적으로 그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제3계급을 어떻게 봐야 되나?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평민 계급인데 귀족은 아니고 노예보다는 위인 중간 계급. 그러니까 노예 계층이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평민 계층이 나오겠죠. 평민 노예 계층인데 여기서 확실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명확하게 간취한 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성의 원리와 계몽주의의 원리, 그리고 실천하는 원리들을 가지고 나서 세계를 전복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귀족들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그냥 거절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리젝트만. 거기서 본인의 자기 의식만, 에고만 계속해서 돌려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아무리 나 자신을 생각하고 귀족적인 정신을 생각한다라고 해서 그 예전의 귀족적인 가치가 물론 보존은 되겠지. 근데 그게 속된 얘기로 더 구체화되고 더 개념적으로 확장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고 귀족주의에서는 결과적으로 귀족과 평민을 나눈 지점이 뭐가 있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느냐 지느냐가 주인 정신과 귀족 정신, 주인 정신과 노예 정신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야. 귀족은 이제 겉만은 그냥 쫄장부가 돼버렸어요. 쫄이 돼버리는 거야. 공허해. 이걸 추상적이고 아무런 실제가 없고 내용이 없는 껍데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노예는 귀족이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는 시간에 세계를 이해하고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가공하기 시작을 해요. 이러니까 위치가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의 도덕이 주인의 도덕을 엎질러 뒤엎는, 다시 말해 혁명 비슷한 사회적 체계 전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노예에게 다시금 그 패권이 돌아간다. 그럼 노예가 다시 귀족이 되겠죠. 그럼 귀족이 되면 다시 떨어지게 되고, 귀족은 다시 그 같은 가치는 과거의 유물이나 유산이 되는 거고, 신흥 귀족이 다시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도 또 영원한 귀족이나 주인 의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사람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공허한 자기 의식으로 침잠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노예 의식이 이 사람을 전복시킬 수가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글쎄 오늘은 제가 조금 뭐 짧게 할까 말까 하다가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헤겔 철학에 대해서 유입이 많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헤겔이 이야기한 게 굉장히 클래시컬하기도 한 것 같아요. 뭐 이거를 뭐 기사도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뭐 무슨 뭐 이렇게 양반, 뭐 상인, 양반 상인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본의 뭐 무사 계급이나 농민 계급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미국과 영국의 그 의미로도 볼 수 있고, 프랑스 대혁명 뭐 당연히 이걸로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클래시컬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헤겔이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인간의 내면과 외적으로 따라 떨어뜨려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자면은 그것을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철학적인 영역과 그거 역사적인 흐름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 의식과 생명의 관계, 그리고 이제 대상 의식에서 격상된 자기 의식이 절대적인 부정성과 대상을 무화시키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죽음을 이겨내는 정신은 주인 정신으로, 죽음의 공포에 굴복한 거는 노예 정신으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결 강의 세 번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